저는 기판학문회원 중등 설명회를 담당한 기판학문회원 대치원 이준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초등관에서 수업도 안 하고 있고 중등관에서 수업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머님들하고 만나뵐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판학문회원을 오픈하고 3년 동안 살이 계속 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원장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주차하시는 분들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살이 찌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원장이 중간에 바뀐 것 같다라는 루머가 돈다면 그냥 살이 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판학문회원 중등 설명회 개요가 없습니다. 개요가 없는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수능,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저희 교재 요 순서대로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이제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어려운 주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에 킬러 문항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국어 영역이 과연 쉬워지나? 이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다소 모호합니다. 저희는 그냥 가장 어려운 문제, 초고난이도의 문제, 그리고 틀리라고 낸 문제,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2.9%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맞죠? 이런 류의 어떤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상 대학에 갈 때 이런 초고난이도의 문제들을 풀기가 어려워서 이걸 킬러 문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활용해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를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정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활용해서 수능 문제를 출제해왔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적합한 정의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저희는 이 킬러 문항을 조금 다소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의 문제 요 정도로 생각하고 정의 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어에서도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6월 모평, 이렇게 킬러 문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학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정답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 자체가 쉽다가 아니라 국어는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연필만 굴려도 20%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경의적인 퍼센테이지가 나왔죠. 20% 이하로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는데 2023년도 수능 17번 문제 정답률이 15.1%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찍는 게 더 나았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나서 6월 모평 때 또 킬러 문항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9월 모평에서는 킬러 문항을 없애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킬러 문항을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난이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원점수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표준 점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저희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80점을 받는 시험에서의 100점과 평균적으로 40점을 받는 시험에서의 100점은 그 가치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환산해 주기 위해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40점을 받는 시험 같은 경우엔 좀 어려우니까 같은 100점이라도 더 쳐주자, 이런 류의 의미로 표준 점수를 더 높게 부여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점수가 더 높은 시험이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건 어머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100점이지만 너는 142점짜리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2023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지금 표준 점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표준 점수가 134점, 142점이 어떤 의미인가? 어머님들 모르신다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수능이다, 좀 수능이 쉽다 라고 얘기할 때는 표준 점수가 한 120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불수능이다,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 150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140점 정도 되는 건 고난이도의 시험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킬러 문항을 배제했는데도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질까? 자, 킬러 문항을 배제했는데도 국어의 최고점자 비율은 낮아집니다. 자, 9월 모의평가의 만점자 수가 135명이에요. 매우 적은 숫자죠. 전국 단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35명밖에 만점을 받지 않은 시험이 됐다. 매우 어려운 시험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수능 국어 영역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년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머님들께서 수능 수학 가형 그리고 수능 수학 나형의 만점자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만점 받기가 쉽네 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0명대 그리고 1000명에서 한 1500명대 사이에서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연도에 해도 있지만 1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지금 1등급이 만점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만점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만점자의 인원이 53,000명 정도 됩니다. 53,000명, 10%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28,000명 정도. 비율로 따지면 한 6%가 조금 웃도는 그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만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 비율 안에 속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 만점자들 보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같은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 표준 점수가 127점에서 149점으로 22점가량 올랐고, 그리고 만점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15,000명 수준에서 28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객관식 45문제를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이 시험에서 전국 만점자가 28명밖에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이게 강남 기준이 아니에요. 대치동 기준이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28명밖에 국어 만점자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느냐? 사실 2013년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은 확연하게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지문 길이를 우리가 1200에서 2200 정도의 글자 수를 가지고 구간을 조사해 보면 이 글자 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의 의미는 지문을 길게 만들면서 어렵게 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 너무 길고 너무 제한된 시간 내에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읽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래서 지문 길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이도를 낮춘 건 아닙니다. 지문 길이를 낮추면서 더 어려운 지문을 가져왔고, 그리고 더 문제가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국어는 일부러 어렵게 내고 있는 거고, 국어가 변별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넣는다,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국어를 쉽게 낼 것이냐,
그거를 어렵게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어는 아직까지도 어렵게 내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제도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한 2,500분 정도가 예약을 하면 한 절반 정도가 오십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이유는 아마 이 달라지는 수능 제도 그리고 국어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수능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냐. 자, 일단 현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총 45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5%에 해당하는 34문제는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문학과 그리고 독서라고 부르는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알고 있는 영역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걸로 둘로 나눕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시험을 보는 제도였어요. 근데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은 말하는 방법, 작문은 글을 쓰는 방법, 언어는 문법, 그리고 매체는 매체에서의 언어 활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문법이라고 하는 게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이 언어와 매체를 고르면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건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가기가 더 쉬웠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점을 받더라도 불리했던 게 현행 수능제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수능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공통과 두 과목 중 택 1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원래 유지가 되다가 전체 다 공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매체는 제외가 되고 화법, 언어, 그리고 작문 이렇게 세 개가 공통 영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지금 화법 그리고 저희가 작문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들으시자마자 말하는 방법을 수능에서도 면접관이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운 비문학 영역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법이 의무화됐다. 그러니까 언어 문법의 중요도가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공통에서 세 과목 중 택일 중에서 공통으로 줄어들었죠. 여기에서 보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있었는데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수학2 역시도 미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적분2에 해당되고 이 미적분2와 기하가 제외되면서 학습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수학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어하고 한국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평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별 요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탐구 과목 이번에 많이 변한 과목 중에 하나고 이 탐구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탐, 과탐이 있으면 사탐 9과목 그리고 과탐 8과목 중에 17과목 중에 2개를 택해서 시험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탐, 과탐이 변합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시험 범위로 놓고 공통적으로 2과목 다 보겠다로 바뀝니다. 자,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에 비해서 다소 쉬운 과목 중에 하나고 얘네들이 조금씩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시시코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2외국어 한문 이거 역시도 변별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도 절대평가였고 지금도 절대평가로 유지되는데 근데 심화수학 한 과목을 넣을 건가 말 건가 요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적분 2 기하를 이제 심화수학 한 과목으로 넣을 건지 말 건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넣지 않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이번 수능 제도에서 변화하는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심화수학을 과목으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걸 채택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명문대학들에서 심화수학을 이제 권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또 이제 어려운 수학을 계속 선행학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서 핵심 1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그 전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통합과학 1, 2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학교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의 범위 역시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보고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기존의 선택 과목으로 보고 있는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면 기존 수능의 과학 1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 과목인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기초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과목이 같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난이도나 수준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 일단 첫 번째,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 교과 내용이 협소하다. 교과서가 얇다라는 거죠. 문항 출제가 기본적으로 어렵고 출제가 가능한 문항수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는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영역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형 문제를 출제한다면 변별력 있는 문항 출제가 가능하다. 요건 어떤 의미냐? 사회를 예로 들면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지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경제 따로 물어봤어야 됐고 정치는 정치 따로 물어봤어야 됐죠. 근데 우리가 사회현상을 공부할 때 경제, 지리, 정치를 따로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회현상을 여러 가지 학문 영역을 포괄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거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전망이 나뉘게 됩니다. 일단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걸로 1등급 4%인 애들을 쪼갤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아무래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절대평가로 변하면 지금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국어 그리고 수학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망 1, 그리고 두 번째, 전망 2 중에 저는 이 전망 2가 조금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망 1부터 살펴보자면 변별력을 갖추고 근데 변별력을 한 해, 두 해 동안 갖추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걸 매년
이제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범위를 조금 넘어선 일반 선택 과목의 내용을 반영하면 충분히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일반 선택 과목을 넣지 않기로 했던 게 공통사회, 공통과학인데 일반 선택 과목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과과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은 모든 일반 선택 과목을 학습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학생들이 17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미래형 수능을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망 2로 넘어가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융복합적 성격을 최대한 살려서 하지만 보기에서 일반 선택 과목의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의 문제를 출제한다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일단 이미 저희는 그런 류의 과목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어죠. 국어에서 국어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사회, 과학의 지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지금 비문학 독서 영역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탐, 과탐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해 주겠다라는 건 사탐, 과탐이 국어랑 많이 비슷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해력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어의 영역이 많이 중요해진다. 일반적인 학생들의 독해력이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수능이 지금보다 쉬워지나 어려워지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는 현재 사회과학은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예시문항이 나올 예정이고 이게 예시문항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정말로 10년 이상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들로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가? 요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어머님들하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2028년도 미래형 대입제도를 예상해 보면 결국 지금 안이 자꾸 안 나오는 이유는 이 4가지 안 중에 고민하기 때문이다. 현행을 유지하는 안과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평가로 배우기로 했던 과목을 상대평가로 보는 안이 있을 테고 아니다. 이거 통합사회 통합과학 너무 어렵게 내다보면 학력고사처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평가로 가자. 요렇게 가는 안이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국어 수학이 너무 중요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예 수능이라고 하는 걸 전 과목 절대평가로 보고 자격고사로 바꾸자. 요렇게 안이 4가지가 있다. 근데 이 4가지 안 중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능은 이 2안과 3안 사이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안이고 이게 2안이 정말로 의미 있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오려면 이게 상대평가로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로 나오는 순간 학생들의 과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절대평가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어와 수학의 중요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논서술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직까지 논서술형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역시도 아직까지 논서술형 평가, 그리고 논서술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논서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되는 입장이 될 테고, 결국에는 국어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추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즘 설명회에서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능 국어. 그렇다면 이제 수능 국어가 현재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중요하다면 도대체 대비를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 될 텐데, 결국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알고 계신 문제인데, 지금 2023학년도 수능국어의 오답률 탑10을 보면 10개 중에 7개가 비문학 영역입니다. 그렇죠? 수능이 어렵다, 수능이 쉽다의 본질은 비문학이 어렵다, 비문학이 쉽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어와 매체, 이 중에서 35번, 39번, 요거 다 문법입니다. 문법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2, 3등의 위치에 있지, 같은 시험을 화법과 작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 오답률이 높은 건 바로 비문학입니다. 자, 문학 보이시죠? 어머님들. 10번. 자, 지금 순위 중에서 10번째에 해당하는 25번 문제만이 지금 오답률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학은 어렵게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문학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어머님들께서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학은 조금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 문학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내면 아무래도 정답이 모호해지고, 그리고 정답이 모호해지면 교수님들께서도 자기 명예를 걸고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밥그릇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 영역의 문제를 아주 어렵고 그리고 아주 헷갈리게 내는 건 사실상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고 해석이 갈릴 여지가 적기 때문에 비문학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현재의 수능 상황이고, 앞으로도 학문 영역 특성상 비문학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국어의 학습 영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결국 문학과 독서, 그리고 문법을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고전, 운문과 산문을 나눠서 현대 운문을 결합하면 현대시가 되고, 고전과 산문이 결합되면 고전 소설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영역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로 분류가 되지만 요즘에는 인문과 예술을 결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과학과 기술을 결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지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경제 지문처럼 다소 난이도가 있는 영역이 출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서라고 하는 걸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을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고 독서라고 하는 영역으로 묶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도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독서, 비문학을 분석하는 방법을 기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머님들하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문학에 대한 건데요. 이 문학이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설명이지만 문제를 하나 가져와 왔습니다.
어머님들하고 한번 친절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택 시인의 새와 관련된 문제인데 읽지 않고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새에서 새장에 갇혀있는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져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장 안에 갇힌 새는 결국 누구다? 현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 그리고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본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질.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의자 있죠. 자, 의자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의자의 본질. 우리는 의자를 언제 버립니까? 의자가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을 때 버리죠. 본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어떤 것이게끔 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의자인 이유는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자죠. 그러면 의자가 의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건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날아간다는 거죠. 물론 펭귄은 날지 못합니다. 근데 자, 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새라고 하는 대상의 본질은 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인가요? 틀린 설명인가요? 틀리죠? 왜냐? 새의 본질은 걷는 게 아니라 나는 거에 있죠. 그렇다면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5번 문제 정답 4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지금 문학적 감수성을 요하는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막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MBTI로 봤을 때 T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이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남자인데 너무 감수성이 메말라 있다. 애가 내가 봐도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애가 눈물을 흘리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작품을 보면서 공감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문학 영역을 잘 못 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 역시도 결국엔 뭐다? 결국엔 비문학이랑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왜냐? 이 문학 문제라고 하는 것 역시도 공통된 이성적인 해석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엔 비문학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문해력과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건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그냥 문학도 비문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의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학 개념만 어느 정도 익힌다면 충분히 문학도 기초적인 문해력과 사고력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문해력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문학의 기본적인 영역 중에 해당하는 문법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 문해력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일반 문해력과 추론력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도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특별히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는 의미와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아이가 갑자기 모의고사를 70점을 받아서 달달달 뭔가 개념을 외운다거나 교과서를 외운다고 해서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 게 바로 국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초적인 문해력을 학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희 역시도 고등에서 시작을 했지만 중등, 초등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의 기초적인 문해력을 잡지 않는 한 고등학교 때 기술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을 읽고 정확히 이해하는 문해력은 국어 학습의 기본이자 결국 핵심에 해당되고, 이 학습의 기본과 근본을 다지기 위해서 요즘 초중등 문해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가서 고교학점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이거 역시도 이제 고교 현장을 많이 바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어머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테지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에는 2년 내내 학교에서 시간표를 정해줍니다. 시간표를 정해주면 그냥 교실에 앉아있다가 그냥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수업 듣고 또 쉬는 시간 때 잠깐 놀다가 다시 앉아있으면은 선생님이 또 들어오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시스템인데, 이게 현재 21세기에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학생들이 정말로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인재로 나아가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본인이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다. 우리 고등학교가 그렇게 녹록한가요? 아니죠. 자, 우리 고등학교 때에는 기본적으로 다들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라고 하더라도 다 어떻게 된다? 대학을 가는데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이거 원하는 과목 골라 들으라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도 학생들이 다 몰리면 소용이 없겠죠? 자,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준기니까 준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준기가 외교관이 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일본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준기가 일본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생겨서 나는 이제부터 동아시아에 있는 언어와 문화를 한번 익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본어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거기서 앉아있는데 한 명이 들어오는데 조금 어벙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서 저 친구는 내가 이기겠다 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 애가 한 명이 들어와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애가 한 명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일본어로 말을 겁니다. 그 순간 준기는 생각하죠. 망했다. 망했다. 진짜 얘를 어떻게 이기냐. 얘는 일본어가 삶 그 자체인 친구 아닙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이겨요, 제가. 맞죠? 저는 일본어에 그냥 흥미와 관심이 생겨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그렇게 온 순간 그 친구를 만나면서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반에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기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죠. 일본어만큼은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만점을 못 받았어요. 아쉽게도. 하나에 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타쿠 친구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어로 얘기를 하죠.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서 난 다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준기는 몇 등입니까? 준기는 2등입니다. 준기는 2등이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34% 외곽으로 몰려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준기의 등급은 이미 망했다. 그렇죠? 준기는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요원해졌습니다. 근데 준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준기가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네가 시간표를 짜고 네가 원하는 진로 방향대로 네 삶을 설계해봐라. 좋습니다. 제가 한번 설계해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일본어 수업을 들은 거 말고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이미 인생이 힘들게 됐다.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초안은 뭐였느냐? 1학년 때에는 상대평가,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다 뭐다? 다 절대평가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기가 일본어를 듣더라도 오타쿠 친구도 1등, 그리고 중기도 1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자. 이게 기본적인 초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열심히 하겠죠. 맞죠? 그리고 분명히 강남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수가 안 나오면 다들 대성학원으로 뛰어가요. 그렇죠? 다들 대성학원으로 뛰어간다. 그리고 일단 학교 현장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순간 황폐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선생님 그거 절대평가인데 적당히 내시고 저희 한번 수능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율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도서관이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로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 절대평가로 되면 학생들이 평가에 민감해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들 역시도 수업을 운영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어머님들께서도 옛날에 한문 과목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들에서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제 친구는 한문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반장이 그런 짓을 해? 이러면서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상대평가 5등급제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상대평가를 완화해서 다 적용하겠다.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교 학점제의 이상과는 맞지 않는 아니지만 절충안으로 선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내신을 따기는 더 어떻게 됐다? 더 훨씬 더 수월해졌다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게 절대평가, 상대평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지금 몇 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등급에 들어가기 살벌해요. 지금 몇 퍼센트죠? 4%입니다. 2등급 7%입니다. 1, 2등급 해봤자 11%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여기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취평가라고 하는 게 바로 절대평가인데 이거 A등급에 속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90점 이상은 다 보다 A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바꾼 거냐? 자, 지금 어머님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4% 이거 안 들어가가지고 새로 배치된 거 보이시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글자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애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게 어렵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2025학년도 10%, 24%, 32%, 24%, 10% 보이시죠? 자, 지금 봤을 때 지금 기존에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금 5등급제로 봤을 때 10%에 속합니다. 자, 2등급까지 봤을 때 총 34%에 해당되죠? 대충 한 4등급 정도는 비슷합니다. 어때요? 요 정도 되면 1등급, 2등급 들어갈 만하죠?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류의 성적표를 받게 됐는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병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 바쁜데 보겠습니까? 안 보죠. 왜냐?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자료가 있는데 절대평가 수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고 학생들을 뽑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평가 제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어머님들께서 이해가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학생 수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괜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반 30명 정도 되죠, 요즘. 30명에서 1등급이 되려면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안 돼요. 한 명밖에 안 됩니다. 2등인 중기는 2등급이에요.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제도이고 2등급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2등급에 들어가려면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너 왜 2등급 받았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야, 2등급 너무 좋다. 어떻게 너 2등급에 들었니?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변화하는 제도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1등급은 2명이 늘어서 3명이죠. 2등급은 5명이 늘어서 7명입니다. 한 반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0명은 1, 2등급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최상위권을 내신만으로 변별력을 갖춰서 대학이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1점대의 등급과 1.1 정도의 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 내신 점수 최상위권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성균관대 상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들까지 아마 묶일 거예요. 이제 변화하는 제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균관대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랑 의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점수가 내신 점수가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대학이 다른 수능의 최저를 도입하든 대학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학생들을 뽑든 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조명을 많이 안 받고 있지만 지금 수능이 개편되면서 핵심 중에 하나는 대학 평가 자유화예요. 대학이 평가를 자유롭게 해서 학생들의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여유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수능 어느 정도 완화시킨 다음에 대학이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거. 그게 초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는 또 M4 세대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수능도 잘 봐야 되고 내신도 잘 봐야 되고 대학별 시험도 잘 봐야 된다. 우리가 기계냐? 이런 류의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 한 3년, 4년 뒤에 뉴스에는 아마 또 그런 류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런 류의 현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요거 분홍색으로 제가 제시를 해줬는데 이 분홍색의 의미는 뭐냐? 현재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게는 한 60% 정도의 학생들이 A등급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2025학년도부터 이제 변화되는 제도에 따르면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때 A등급인 최상위 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3등급까지도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등급을 따기가 녹록치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 애를 정말 특목고를 보낼지 일반고를 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정말 내신으로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내신이 아무래도 조금 더 완화되면서 뭐 자사고니 특목고니 하는 특별한 학교들의 이제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학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원 이야기까지 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기파랑 중등 간의 수능 대비 전략. 자, 수능 같은 경우 우리가 학원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비문학, 문학, 문법을 가르치는 건 여느 학원이 다 똑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어머님들께서는 초등 독서, 책 읽는 거 요거를 이제 시키는 학원들을 많이 보내시죠. 이게 우리가 국어를 학습시키는 영역 4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파학문회원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거를 문학작품을 읽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책을 많이 읽히면서 문학적인 문해력을 기르고 글밥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긴 글을 읽게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단
학생들이 지문을 분석하고 지문을 요약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자, 기판학문회원 중등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관과 달리 문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커리큘럼은 3시간 반짜리 커리큘럼입니다. 길죠. 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느 학원들을 보면은 3시간 또는 3시간 반 혹은 4시간으로 구성이 많이 돼요. 맞죠? 그래서 아주 존경하는 이제 학원인 어느 학원은 4시간도 운영을 많이 하죠. 근데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3시간을 운영하는 학원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4,000원을 줬는데 샌드위치도 사오고 음료수도 사오고 콜라도 사온 다음에 500원을 남겨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희 커리큘럼을 짜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제한된 시간 내에 4개 영역을 다 해야 되는데 4시간도 아니고 3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기본적으로 독서와 비문학은 매주 동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느 학원에서는 문학과 문법을 격주로 운행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얘를 한 달 공부하면 다음 달에는 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아마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시지 않더라도 다른 학원들 보면 그런 커리큘럼을 많이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제한된 시간 내에 나갈 수 있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걸 매주 나갑니다. 왜 매주 나갈 수 있느냐? 저희가 우수한 강사진이 있고 교재가 뛰어나서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저희는 독서와 비문학을 결합해서 해요. 이건 뭐냐? 독서책을 다 고전, 개념서를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다소 어렵지만 조금 두껍고 어려운 책들을 가져와서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비문학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얘와 얘를 결합해서 수업을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어느 정도 좀 단축해서 운영이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주 문학과 문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내년도에는 1년에 6회독을 할 예정이에요. 3년 동안 6회독을 할 예정이에요. 1년에 2회씩 반복한다. 그래서 왜냐? 문법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수능 문법이 중요해진다는 건 고등학교 문법이 중요해진다는 거고 고등학교 문법이 중요해진다는 건 중학교 문법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문법을 차근차근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부분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꼼꼼하게 가르쳐준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교재 부분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풀이라고 하는 고등 국어학원에서 나온 이제 초등, 중등 브랜드입니다. 자, 저희 국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국어 문제를 풀 때 자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1번의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채점을 하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 고민하고 3번, 4번, 5번엔 동그라미 쳐요. 그러다가 애가 1번의 정답을 이렇게 체크했는데 정답이 2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본인의 사고방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맞출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해설을 읽죠. 해설을 읽고 알았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똑같이 틀리죠. 근데 이거는 아주 경이적인 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을 진행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 제가 한 2시간 정도 해설을 진행합니다. 제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길게 하죠. 그래서 틀린 문제는 유독 길게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2시간 넘게 충분히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뒤에 같은 문제집이 똑같이 풀렸어요.
근데 그 결과는 똑같은 점수가 나오더라. 근데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이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 지문을 읽고 1번으로 생각하게끔 머리에 프로세스가 짜여 있는데 이걸 자꾸 본인은 1번과 2번 중에서 고민을 하고 1번을 선택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은 또 똑같이 1번과 2번을 고민합니다. 다음번에 풀 때도. 왜냐? 1번과 2번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사고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풀에서는 계속 이런 류의 훈련들을 많이 시켜와요. 학생들이 문제를 푼다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너희도 수학에서만 자꾸 문제풀이 과정을 적는 게 아니라 국어에서도 문제풀이 과정을 한번 적으면서 네 사고 과정이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국어 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국풀학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풀학습법에 기반이 돼서 나온 중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레벨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래, 가온, 아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아람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성취도가 높고 조금 더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원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습 태도가 많이 잡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나의 친구들은 조금 더 개별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원을 조금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입학 테스트를 치르는데 소요 시간은 60분이고 그리고 입학 테스트는 정기평가와 연동되는 건 초등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입학 테스트가 곧 정기평가고 정기 테스트가 곧 입학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의 기본적인 평균을 바탕으로 해서 입학 테스트의 커트라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 커트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커트라인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뽑으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적의 유효기간은 직전 입학 테스트 성적까지 인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레벨을 올리기도 하고 레벨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주간 테스트와 과제 점수와 그리고 정기평가의 2회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진급과 강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이 많습니다. 일단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제가 미안해서 복도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있어요, 어머님들. 하는 이유는 있고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책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저희도 중학교 1학년 책을 2학년 책으로 올리고 조금 더 중학교 1학년 책을 라이트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는 오래된 미래, 총균세,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 이런 류의 책들을 기본적으로 읽었을 때 학생들이 문해력이 쑥 성장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책들을 참고 인내하고 읽으면서 참고 인내한다는 게 핵심이죠. 네네. 참고 인내하고 읽으면서 학생들이 책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읽고 스스로 요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1200자 그리고 2200자만 읽어내는 단거리 경주마처럼 길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글을 학생들이 읽고 배경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커리큘럼을 버텨내고 있는 친구들은 요거를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라리기도 합니다. 왜냐?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들. 자, 이거 저희가 입학 테스트가 곧 뭐다? 정기 테스트죠. 정기 테스트 결과는 누가 만듭니까? 재원생들이 만들죠. 그러면 재원생들이 잘 보면 입학 테스트 커트라인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애들을 못 받아요. 애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내신을 뭐 잘 보고, 뭐 저희가 뭐 교육을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저희 커트라인이 부담돼서 애들이 다 탈락하니까 이게 저희가 애들을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초등 때부터 올라온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미 얘네들 수능도 이미 어느 정도 치러봤고, 그리고 중등에서도 너무 어려운 책들을 읽어내니까 저희 정기평가 점수가 아주 높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입학생들하고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사실상 저희 지금 참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탈락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원래 40%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져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게 고민이 많은데 그만큼 교육적으로는 아이들이 좀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대견하긴 합니다. 근데 원장으로서 마음은 별로 좋진 않죠. 네네.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독서 교육이 읽기 후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애들을 너무 신뢰해요. 왜냐, 애들이 책을 다 읽어왔고 잘 읽었을 거라는 걸 전제로 독후 활동만 합니다. 토론, 토의, 글쓰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애들이 책을 안 읽었을까 봐 선생님이 친절하게 내용도 요약해주고 설명도 해줍니다. 애들한테 필기 내용 적으라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책을 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책을 읽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의 생각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읽기 전 활동과 읽기 중 활동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읽기 전 활동, 일단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날짜별로 학생들이 책을 끊어서 읽도록 하고 상, 중, 하 이해도를 스스로 체크한 다음에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거 전날 다 사인합니다. 네네, 그런 경우가 많겠죠. 네네. 하지만 요거를 학생들이 나눠서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이게 매주마다 달라지는데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표시하면서 좀 읽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단순히 책에서 막 낙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떤 문장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하이라이트를 긋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질문도 적어보고, 그리고 핵심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도 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상 1, 2, 3, 4, 5, 6이 나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숫자도 매겨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학습 습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어라 라고 제시하는 장이 메모하며 읽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정말로 잘 버텨내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어머님의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이걸 진짜 보니까 저희 애들은 아주 뛰어난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대로 하이라이트도 자로 돼가지고 긋고 동그라미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동그라미 그리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과제를 10시간 동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것까지 원한 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던 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메모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좀 숙달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였고, 지금은 조금 짧아지긴 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어휘를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나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어휘를 학생들이 중간중간 마주칠 때마다 오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휘를 일단 암기하고 그리고 어휘 퀴즈를 일단 풀고 나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었다면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책을 읽었으니까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퀴즈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퀴즈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책을 요약하도록 하는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약하는 5단계를 제시합니다. 가령 제시어를 선택하는 방법, 여기에 보기에 있는 제시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스텝 2, 3로 나눠서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과 어떻게 왜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 서론에 해당하는 요약문을 만들고 그리고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내용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중요도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표를 다 작성하다 보면 1장의 내용은 1장에서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요걸 따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고서라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요 표에 빈칸을 많이 안 두는 반면 점점점 빈칸을 늘려가면서 학생들한테 점점 스스로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힘들겠죠? 네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 아주 우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학원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자, 독서 실전 학습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사피엔스를 만약에 읽었다면, 사피엔스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걸로 비문학 훈련을 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막 낙서하잖아요. 그리고 막 밑줄 다 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지 방법론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지문을 분석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간단한 내용, 문단별로 내용들을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피엔스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낸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의 일부 중요한 지문을 가져와서 분석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학생들하고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면서 독서와 비문학을 연계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독서 따로, 비문학은 비문학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요 명제 판단이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자, 한번 요거를 읽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상에는 1.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1번 철학자들은 노동의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명제는 당연히 틀린 명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답선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주체를 바꾼 거죠. 주어를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단순히 O야, X야를 한 게 아니라 오답선지를 어떻게 만든 것 같아? 라는 것까지 분석을 한다면 학생들이 X를 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거 주체 바꿨네 라고 하면서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학생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에도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하는 게 조건에 맞춘 글쓰기를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부터 중등까지 논서술형 평가를 꾸준히 대비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도 참 외람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원래 27, 8때부터 글을 쓰면서 작가 생활을 했던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글쓰기가 좀 약하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글쓰기 교육에 한번 전념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관을 오픈해서 글쓰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가르쳐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나 학생들 면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한번 대비를 한번 오래 다닌 친구들만 너무 힘드니까 오래 다닌 친구들만 한번 좀 대비를 시켜주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학 훈련, 문학 부분이 보면 저희가 나가시면은 오른쪽에 개념서를 이제 놓은 게 있어요. 학생들이 3년 동안 암기하고 학습해야 되는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학생들은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학습하고 그리고 개념을 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명제 판단을 동일하게 풀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시 작품을 분석할 때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하면서 이제 학습 습관을 잡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자기가 추가 첨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모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의 품질이 매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어 역시도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객관식 문제 OX 이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로 개념도 정리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푸는 근거들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역시도 저희 어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휘 부분을 많이 발전시켜 나갈 건데 학생들이 한자어가 많이 약하고 사자성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어휘들 한자어 중심으로 많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성어 같은 경우에도 하도 애들이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게 설명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영어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만큼 영어 애들이 잘하죠. 대치동의 친구들이.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 퀴즈를 풀면서 학생들이 어휘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개념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문법 간단한 퀴즈를 풀고 그리고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 저희가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 개념서 나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일단 굉장히 예쁘다. 들고 다니기 부끄럽지 않다. 네네. 하지만 내용도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무엇이냐? 저희가 주차별 교재든 월별 교재든 교재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법 개념을
교재에다가 넣어놓으면 애들이 교재를 공부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버리지 않더라도 쌓아놓고 안 보죠. 그러면 애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문법을 자기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체 어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공부했고 다음에 뭘 배워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게 국어 교재를 주차별로 만들든 월별로 만들든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념서를 따로 힘들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개념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아, 내가 오늘은 185장을 배웠구나. 185장에는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구나. 다음에는 뭘 배우지? 하면서 넘겨보고. 맞죠? 그 넘겨보다 보면 과거에 내가 필기한 거 있으니까 한번 그냥 열심히 했네 라고 하면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반복 학습되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요걸 3년 동안 들고 다닐 수 있는 개념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내신 때마다 개념 학습이 필요할 때에도 문법 혹은 이제 다른 것들도 요 개념서를 보면서 학습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역시도 이렇게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을 골랐다면 얘가 운으로 찍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제대로 풀었는지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않도록 학습을 좀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기파당 중등학 내신 대비 너무 길었는데 제가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저희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습,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코너에 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습을 해옵니다. 예습을 해온다면 학생들의 수업을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애들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습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3시간 반 중에 2시간 혹은 2시간 반만 진행합니다. 그럼 1시간 동안은 뭐 하느냐? 1시간 동안 학생들은 문제보감이라고 해서 실제로 수업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요. 그래서 야, 너 지금 과제 제대로 해왔는지 한번 볼 테니까 과제 해온 거 다 가져와. 그리고 너 교과서 가져와. 필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자. 그 다음에 너 선생님이 구두 테스트 볼 거니까 묻는 거에 답해. 묻는 거에 답하지 않으면 너 남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숙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체크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일종의 약간 과외랑 비슷하게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클리닉을 받게 됐는데 자기주도 학습, 이 앞에 있는 예습과 수업을 잘 못 나가면 수업 직후나 주중에 클리닉을 받게 되고, 이걸 다 받고 나서 받은 다음에 4주 동안 받고 나서 학교별 프린트물 가져오라고 해서 프린트물 학습시키고 출제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모의 내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교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 내신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습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나서 스스로 답을 해옵니다. 예습을 하는 거죠. 자, 자습서로 수업을 나가고 이 지문을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질문 그리고 답을 학생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에 나온 주요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교과서 분석 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보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학원이 한 100개 정도 있어요, 전국에. 근데 이제 100개 정도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수합이 됩니다. 그 수합된 문제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도 있을 테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50문제, 50문제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쉬운 문제 50문제를 기본 문제로 풀리고, 그리고 심화 문제 50문제를 이제 추후에 조금 어려운 지역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리면서 내신 학습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자기주도 학습 성실히 하고 있는지, 문제보감, 자습서, 평가문제집, 진도범위까지 풀었는지, 필기 꼼꼼히 하고 있는지, 구두 테스트에 막힘없이 대답했는지, 수업에 성실히 임했는지를 상중하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을 친구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주도 학습을 다 항상 통과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나중에 만점자와 더불어서 함께 시상을 합니다. 만점자는 어머님들께 쿠폰을 드리고요. 자랑하시라고. 네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은 본인이 열심히 한 거니까 아이들한테 쿠폰을 줍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조금 열심히 하도록 수업 태도를 잘 기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내신 성적이 도대체 어떻느냐? 그래서 내신 성적표를 좀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실태가 노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정 비율만 가져왔습니다. 90점 이상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95점 이상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만점자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그리고 학생들의 전체적인 평균은 몇 점일까? 중학교 1학년의 전체 평균 94.5, 중학교 2학년의 전체 평균 94.1, 중학교 3학년의 전체 평균 96.3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94.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표입니다. 중간고사죠. 네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지금 2023학년도 제가 어제 이거 잠결에 이걸 작업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직전에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2학기 중간고사 내신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이 아무래도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의 평균적인 점수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께도 저희가 이런 류의 학교들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제발 보내달라.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왜냐면 내신을 저희 선생님들 고생을 많이 한 게, 제가 선생님들한테 출판사별로 하자. 학교별로 하지 말고 출판사별로 해도 저희 학생들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제가 수많은 원망을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진도가 다르고 일정이 다르면 수업을 다 보강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보강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점수를 낸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그래도 뭐 가령 대원국제중을 보내면 그래도 98점 정도 받겠구나, 요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괄호 안의 숫자는 만점자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만점을 좀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입학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입학 테스트는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1월 1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부터 7시, 7시에 시험이 한 차례씩 진행되고
입학 테스트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저희 중등간에 입학을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를 예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5시, 7시에 단체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 많이 응시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회를 길게 하다 보니까 질문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히 그리고 길게 답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